당신 혹시 그 봉투 본 거 아니요? 뭐라고요? 지금 나보고 돈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혹시나 해서. 60년을 같이 살았는데 60년을 지금 나를 도둑 취급하는 거예요?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60년을 함께 해로한 노부부에게 닥친 위기는 단돈 300만 원짜리 축의금 봉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도둑으로 몰린 아내는 결국 집을 나가겠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영수 씨의 추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그는 급기야 사랑하는 손녀의 가방까지 뒤지는 인간적인 붕괴를 맞이합니다. 과연 300만 원 봉투는 어디에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던 60년의 신뢰를 무너뜨린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돈 때문에 파탄 직전까지 갔던 한 가족이 절망의 끝에서 어떻게 기적처럼 믿음을 되찾는지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삶의 지혜 하나를 얻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는 2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 15평 남짓한 작은 집. 이곳에서 김영수 씨, 78살은 아내 박순자 씨, 75살과 함께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평생 중소기업에서 경리로 일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일이었죠. 꼼꼼하고 정확한 성격 덕분에 40년을 한 회사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직했습니다. 지금은 퇴직금과 국민연금으로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은 부부 합쳐 180만 원 정도. 넉넉하진 않지만 두 사람이 살기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아내 순자 씨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세 자녀를 키우느라 평생을 집안일에 헌신했죠. 요즘은 무릎이 좋지 않아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집안일만큼은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으려 합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영역이니까요. 두 사람에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IT 회사에 다니는 맏아들 준호.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나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작은 펜션을 운영하는 둘째 딸 미영. 남편과 함께 10년 전 제주도로 내려가 펜션을 시작했죠. 그리고 부산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막내 아들 민수. 6년 전에 결혼해서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 딸 지은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면 자주 오지 못하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를 합니다. 안부를 묻고 건강은 어떤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영수 씨 부부도 그 전화를 기다립니다. 자녀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니까요.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던 어느 날 맏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40이 넘어서야 만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회사 동료인데 3년 정도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결혼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영수 씨는 전화를 받으며 울컥했습니다. 맏아들이 결혼한다니. 이제 겨우 어제 같은데
벌써 장가를 가는구나. 순자 씨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평생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세 자녀 중 누구도 결혼을 서두르지 않아 마음이 조급했는데 이제야 마지가 결혼을 하다니. 준호는 결혼식 날짜를 알려줬습니다. 2달 후였습니다. 장소는 서울 강남의 한 웨딩홀이라고 했습니다. 예식은 오후 2시, 피로연은 4시부터라고 했습니다. 영수 씨는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에 크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영수 씨와 순자 씨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축의금을 얼마나 줘야 할까? 맏아들 결혼인데 너무 적게 줄 수는 없지. 그렇다고 너무 많이 주면 우리 생활이 어려워질 텐데.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3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 달 연금의 2배 가까운 금액이었지만 맏아들 결혼이니 그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자 씨도 동의했습니다. 평생 모아둔 적금을 깨면 될 일이니까요. 영수 씨는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은행에 가서 적금 300만 원을 해지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드릴까요? 영수 씨는 말했습니다. 5만 원짜리로 60장 주세요. 직원은 돈을 세어주었고 영수 씨는 그 돈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 씨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300만 원을 들고 걷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누가 알아보면 어쩌나. 혹시 도둑이라도 만나면 어쩌나. 가방을 꼭 껴안고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영수 씨는 돈을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가장 안쪽, 아무도 모르는 곳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랍을 잠갔습니다.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돈은 어디 뒀어요? 영수 씨는 대답했습니다. 서재 서랍에 잘 넣어뒀소. 걱정 마시오.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겠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영수 씨는 아침마다 동네를 산책했고 순자 씨는 집안일을 했으며 두 사람은 저녁마다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금요일 저녁, 막내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급하게 출장을 가게 됐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주말에 학교 일이 있어서 지은이를 맡길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괜찮으시면 이번 주말에 지은이를 맡아주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당연히 좋다고 했습니다. 손녀가 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영수 씨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온다니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9시쯤 민수가 지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지은이는 키가 많이 컸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커 보였습니다. 영수 씨는 지은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은이 또 컸네. 지은이는 할아버지 품에 안기며 웃었습니다. 민수는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을 여러 번 하고 돌아갔습니다. 영수 씨와 순자 씨는 지은이와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배고프지?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랑 저녁 먹고 왔어요. 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학교는 재밌니? 지은이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 윤리 시간이 제일 재밌어요. 영수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윤리 시간이? 거기서 뭘 배우는데? 지은이는 신나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탈무드 이야기를 들려주신대요. 유대인들의 지혜가 담긴 책이래요. 거기에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영수 씨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이야기인데? 지은이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돈을 주었는데 누구 거냐고 싸우는 이야기. 양털을 물고 있는 양 두 마리가 누구 거냐고 다투는 이야기. 길에서 주운 물건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들이구나. 순자 씨가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씻고 자야지. 내일 또 이야기하자. 지은이는 네 하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수 씨와 순자 씨는 거실에 남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그날 밤 영수 씨는 지은이가 한 이야기를 곱씹었습니다. 탈무드, 유대인들의 지혜, 길에서 주운 물건. 왠지 모르게 그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순자 씨가 준비한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치가 식탁에 올랐습니다. 지은이는 맛있다며 밥을 잘 먹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식사 후 지은이는 거실에서 태블릿으로 만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준호 결혼식 때 입을 양복을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순자 씨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평화롭게 흘렀습니다. 정오쯤 되었을 때 영수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축의금 봉투를 미리 준비해둬야겠다. 결혼식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서랍 안에 봉투는 없었습니다. 영수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여기 넣어뒀는데. 그는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안쪽까지 손을 넣어 더듬어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300만 원. 300만 원이 사라졌다. 이럴 수가. 그는 다른 서랍들도 열어봤습니다. 책상 위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봉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른 곳에 뒀나? 기억이 잘못된 건가? 아니야. 분명 여기 넣었어. 나는 확실히 여기 넣었다고. 그는 서재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장 뒤, 서류 사이, 옷장 안. 하지만 봉투는 없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영수 씨는 땀을 흘리며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누가 가져간 건가? 아니면 내가 잘못 본 건가?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순자 씨가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점심 먹어야 해요. 영수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순자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영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축의금 봉투가 없어졌소. 순자 씨는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없어졌다고요?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 여기 넣어뒀는데 없소. 순자 씨도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봉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봉투는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지은이가 배고프다고 말했지만 두 사람은 대답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순자 씨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나가서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지은이는 혼자 라면을 먹으며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저러시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영수 씨와 순자 씨는 지쳐서 거실에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영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지은이는 느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수 씨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은이만 열심히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밥맛이 없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너무 이상했으니까요. 밤 9시 지은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수 씨와 순자 씨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영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혹시 당신이 가져간 거 아니오? 순자 씨는 영수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영수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 다른 곳에 옮겨 놓으신 건 아닌가 해서.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영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순자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60년을 같이 살았는데 지금 나를 도둑으로 보는 거예요? 영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영수 씨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수 씨는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순자 씨는 방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60년을 함께 산 부부가 300만 원 때문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영수 씨 부부의 집은 이틀째 침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마치 한겨울처럼 차가웠고 냉장고의 모터 소리만이 이따금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순자 씨는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영수 씨는 거실 소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국 세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그 자리는 전쟁터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서로의 눈을 피했고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수저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영수 씨는 숟가락을 드는 순간에도 내가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었나 하는 자괴감과 순자 씨가 혹시라도
하는 뿌리 깊은 의심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때 그 얼음장 같은 분위기를 어떻게든 녹여보려고 손녀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탈무드 이야기였습니다. 지은이는 돈이 사라졌을 때 현자들이 모여 돈은 없어졌지만 그 누구에게도 나쁜 의도가 없었을 수 있다고 결론 내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에게 이 이야기는 현실을 모르는 아이의 철없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다. 내 세상은 정직과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돈은 사라졌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사랑이니 의도니 하는 것은 현실 앞에서 무의미하다. 영수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세상은 탈무드처럼 아름답지 않단다. 돈이 발이 달려서 도망치는 게 아니야. 돈이 없어졌으면 누군가는 가져간 거야. 그게 세상 이치다. 그 한마디에 순자 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60년을 함께한 남편이 자신의 모든 정직함과 세월을 부정하며 세상 이치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단죄하고 있다고 느낀 겁니다. 순자 씨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설거지통에 그릇을 던지듯 넣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60년 동안 내가 당신 옆에서 뭘 했는지 알아요? 나는 그냥 당신의 그림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 머릿속에 내가 도둑년으로 박혀있는 그 세상 이치라면 나에게 이 집은 더 이상 살 곳이 아니에요. 순자 씨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영수 씨는 홀로 식탁에 남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음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사라진 300만 원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돈을 찾지 못하면 이 의심은 평생 그를 따라다닐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싸움은 이제 누가 돈을 가져갔는가를 넘어 누가 더 불행하게 희생했는가를 따지는 지독한 감정 싸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집안을 뒤집어 엎었고 영수 씨도 반강제적으로 그 난장판에 동참했습니다. 두 노인은 함께 장롱과 서랍을 뒤졌지만 돈 대신 발견한 것은 세월의 흙먼지와 함께 묻혀있던 과거의 원망들이었습니다. 먼저 순자 씨의 손에 쥐어진 것은 20년 전 보증을 서주느라 해약했던 적금 통장의 사본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것을 영수 씨에게 집어 던지듯 보여주었습니다. 당신, 이거 기억나? 당신 동생 사업한다고 5천만 원 보증 서서 날려먹었을 때, 그때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빌었는지 알아요? 그 돈은 우리 막내 등록금이었어. 그때 당신이 형제간 의리 때문에 잃어버린 돈은 정당하고, 이제 내가 감쪽같이 관리 못한 300만 원은 도둑질이야. 나를 평생 당신의 그림자처럼 살게 해놓고 이제 와서 나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예요? 영수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사건은 평생 자신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때 내 체면을 깎아내린 일은 내가 40년 동안 회사에서 상사 비위 맞추고 굽신거리며 벌어온 돈으로 당신한테 밥숟가락 쥐어준 건 생각 안 해? 나는
이 집을 지키기 위해 내 모든 자존심을 버렸어. 내가 그 돈 300만 원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아? 당신이 나를 속였다는 그 배신감. 내가 평생 지켜온 가정이 무너졌다는 그 기분 때문이라고. 두 사람은 거실 한가운데 널브러진 짐더미 사이에서 서로를 향해 험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자식들의 졸업 앨범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지은이는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고통스러운 소리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결국 순자 씨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짐가방에 옷가지를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영수 씨에게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내가 도둑이라고 믿고 나는 당신을 더 이상 존경할 수 없어. 준호 결혼식에 도둑년이 어떻게 혼주석에 앉겠어요? 나는 내일 딸네 집으로 갈 거예요. 당신이 찾고 싶었던 진실은 바로 이것뿐이에요. 순자 씨의 목소리는 너무나 단호했고 영수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맏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가정이 파탄 났음을 절감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순자 씨가 안방문을 걸어 잠근 후 영수 씨는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집안은 난장판이었고 그 난장판보다 더한 혼란이 영수 씨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치매에 걸려 돈을 다른 곳에 두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순자 씨가 정말로 하는 끔찍한 상상을 반복했습니다. 그때 영수 씨의 시선이 거실 구석에 놓인 손녀 지은이의 분홍색 백팩에 닿았습니다. 순자도 아니라면 남은 건 지은이뿐인가? 이 악마의 속삭임은 영수 씨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정의롭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지금은 가장 사랑하는 손녀를 의심하는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혐오 속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돈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지은이는 범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여 스스로의 이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어둠 속 영수 씨의 앙상하고 떨리는 손이 지은이 가방의 지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숨조차 쉬지 않았습니다. 손이 지퍼를 잡고 막 열려고 하는 순간 등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물을 마시러 나왔던 지은이가 그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영수 씨는 공포와 수치심에 얼어붙었고 손을 황급히 거두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은 배신감과 슬픔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 작은 어깨가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러시더니 이제 저예요? 제가 돈 훔쳤을까봐 제 가방을 뒤지신 거예요? 지은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안방 문을 두드렸고 문을 열고 나온 순자 씨는 영수 씨를 보고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분노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당신 결국 끝을 보는군요. 돈 때문에 손녀까지. 우린 이제 정말 끝이에요. 순자 씨는 지은이를 품에 안고 다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영수 씨는 자신이 평생의 도덕성을 300만 원 앞에서 무너뜨렸음을 깨달으며 그 난장판 속에 홀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영수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후 새벽녘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순자 씨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영역인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서툴지만 쌀을 씻고 냉장고에서
미역을 꺼내 불렸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에게 바치는 사과의 제스처였습니다. 곧 진 가방을 든 채 안방에서 나온 순자 씨와 지은이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영수 씨는 국자를 든 채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체면이 없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들 앞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칠순이 넘은 노인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은 채 흐느꼈습니다. 여보, 지은아, 내가 미쳤었어. 돈 300만 원. 그거 없어도 살아. 하지만 당신하고 지은이 없으면 난 하루도 못 산다오. 내 삶의 전부였던 당신들을 의심한 나를 용서하지 못하겠지만 제발 가지 마라. 순자 씨는 남편의 처절한 사과에 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영수 씨를 안아주었습니다. 영감탱이가 진짜 왜 이래? 사람 속을 이렇게 터지게 만들고. 지은이도 그 품에 안겨 함께 울었습니다.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돈을 찾기 전에 잃어버렸던 신뢰를 먼저 되찾은 것입니다. 영수 씨는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찾아봅시다. 이제 돈을 찾으려는 게 아니요. 우리 집안에 낀 이 나쁜 의심을 걷어내려고 그러는 거요. 이번엔 셋이서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는 거요. 세 사람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원망으로 난도질했던 집안을 이제는 사랑으로 쓸고 닦았습니다. 순자 씨가 문득 안방의 낡은 자개장롱을 가리켰습니다. 여보, 저 장롱 뒤는 한 번도 안 봤죠? 지은이가 저 근처에서 자주 놀았는데. 영수 씨와 순자 씨는 온 힘을 합쳐 수십 년 묵은 장롱을 밀었습니다. 끙끙거리는 소리 끝에 틈이 벌어졌고 먼지 구덩이 속에 구겨진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영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끄집어냈습니다. 바로 300만 원 봉투였습니다. 봉투는 구겨져 있었지만 안에 든 돈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봉투 겉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포스트잇과 함께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영수 씨와 순자 씨는 봉투를 펼쳤습니다. 포스트잇의 글에는 할아버지 새 타블렛 PC 살 돈, 내 용돈 3,400원도 보탬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부부는 봉투와 포스트잇을 붙잡은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이는 울먹이며 고백했습니다. 할아버지 타블렛이 고장나서 뉴스도 못 보신다는 엄마 말을 듣고 결혼식 전에 깜짝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돈에 제 용돈을 보태서 숨겨뒀는데 그게 장롱 뒤로 쑥 빠져버렸어요. 너무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요. 도둑은 없었습니다. 범죄는 없었습니다. 오직 할아버지를 향한 손녀의 순수한 사랑만이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자신이 며칠 동안 가족에게 퍼부었던 의심과 모멸감이 바로 이 작은 사랑 때문에 벌어진 실수였다는 사실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이가 했던 탈무드의 말이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돈은 사라졌지만 아무도 나쁜 의도가 아닐 수 있다. 영수 씨는 봉투를 가슴에 품고 지은이를 꽉 안았습니다. 그는 울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사과했습니다. 이 못난 할애비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순자 씨 역시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돈을 찾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을 뻔했던 가족의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맏아들의 결혼식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영수 씨와 순자 씨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혼주석에 앉아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손은 단단하게 맞잡혀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저녁, 식탁 위에는 순자 씨가 끓인 미역국이 올라왔습니다. 영수 씨는 국물을 한 숟갈 뜨고는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이거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맛이요. 당신의 미안함, 지은이의 사랑, 그리고 나의 어리석음까지 모두 녹아든 맛이요. 그날 밤 영수 씨는 작은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함께 찾고 함께 풀면 진실은 결국 우리 편이라는 걸 배웠다. 잃어버릴 뻔한 봉투는 돌아왔고 그것은 내게 믿음이라는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 부부는 다시 그날처럼 따끈한 미역국을 함께 먹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들의 집에는 이제 오해와 의심의 냉기가 아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온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나눠주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